브리핑으로 좀 와보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온 것을 보고도 시장이 미끄러지고 있다. 그 안에 어떤 핵심을 봐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뭐 실적 잘 나온 건 알겠습니다만 그 안에 더 뭔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부분이 있었고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시장과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의 고평가 논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AI 선순환 이런 구조 이게 정말 정당한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AI 칩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칩을 받아서 AI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창출한 돈을 가지고 또 엔비디아에 재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에 하나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에 또 향후 실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소 이번 실적에서 이 부분 중요한데 매출 채권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상 미수금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객사의 외상 비중이 확대가 됐다라는 그 수많은 좋은 이슈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지금 급락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AI 칩을 공급하는데 그걸 받아서 AI 인프라 구축하고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하이퍼스케일러 외 기업들 수익화가 만약 지연이 될 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을 못 내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도 지연이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블랙엘과 루빈에서 5천억 달러, 73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창출해낸다고 하는데 그쪽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이런 지금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AI 인프라 캐펙스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화 속도 이게 현저히 둔화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이다라는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HBM 관련해서 모멘텀, 그런 수익 지속성 이런 부분은 유효한데 문제는 오늘 시장에서도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그 매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매일같이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수급이 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150만 주 정도 매도가 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이슈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의 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셔야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이 악화되면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경기 이런 부분이 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 때문에 처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 오늘 시장이 많이 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길래 엔비디아 매출 채권에 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 뉴욕 증시 보고 또 우리 시장도 보고 자고 일어났더니 뭔 일이래 이런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에서 시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일단 어제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괜찮았고 오늘 장중에 좋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면서 하락 마감한 상황. 그런 상황까지 잘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화들짝 놀랬던 그런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올리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을 보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GPU, AI 훈련 같은 경쟁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동시에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352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말을 들어보면 블랙웰이 전환이 또 성공적으로 됐고 차세대 루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블랙웰과 또 루빈의 수요가 앞으로 폭발할 건데 그게 한 5천억 달러 앞으로 이제 수주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줬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35조 원 정도니까 굉장히 빅 사이즈이죠. 이런 흐름들이 있고 결국 엔비디아는 AI 생태계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입장. 그래서 352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게 주요 이제 골자이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도 엔비디아, 국내 증권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언급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LS증권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실적이 괜찮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을 때 AI 반도체주 반등은 기다려진다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강력한 실적이 지속이 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밸류 부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낮춰질 것이다라는 의견 있었고요. 키움증권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는 유지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좋았고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다만 앞으로 블랙웰이 왜 중국 칩 수출 이런 게 지금 걸려 있는데 그게 판매가 허가가 허용이 된다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수익성 우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앞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을 읽고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에 대한 병목은 이제 GPU에서 넘어가서 전력망, 광통신 이런 데까지 이제 뻗어나가야 된다. 시선을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좀 맞게 IBK 투자증권이었거든요. 연료전지가 앞으로 투자처에서 전략 가치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자산 가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두 종목을 언급했거든요. 하나는 우리 거, 하나는 남의 거. 근데 두산 퓨얼셀과 블룸에너지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쪽에서 수주 받고 매출 올리고 수익성 키우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후에 북미를 중심으로 왜 북미가 조금 더 구미가 당기는지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본격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보시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3대 과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이 심각한데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력 부족입니다. 생성형 AI가 폭증하면서 연상량이 이제 폭증하잖아요.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는 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최대 5.4배나 증가할 가능성이 이미 데이터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전력망도 상당히 노후화됐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병동성이 좀 심화된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온사이트라고 해서 몇 번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물, 병원, 데이터 센터 옆에 이제 부지에 가깝게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온사이트 전략이나 아니면 이제 전략 회사가 대규모 이제 설비를 갖춰서 지역에 막 뿌려주는 온사이트 스케일 연료 전지 그런 도입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료 전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탄소 배출입니다. 재생에너지로는 이 전력 부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데도 속도는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석탄에서 가스로 옮겨가지만 탄소에 대한 감축 효과는 연료 전지가 더 큰 것으로 파악이 된대요. 왜냐하면 효율도 있고 열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간에 대한 제약을 얘기를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도심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토지 굉장히 비싸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송전망 제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료전지 같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사용한다면 뭐 도심 가까운데 주차장 그리고 옥상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좀 뭔가 전력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그 전지, 연료 전지 이런 부분이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3대 과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고요. 앞으로 만들어내서 막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쓰면 초강력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주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투자 세액 공제거든요. 최대 30%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기반이 좀 마련돼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료전지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 그리고 블룸에너지 주목하라라는 그 일련의 연결고리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흐름에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막혀있는 답답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그 중국과 일본의 그 싸움이 갈수록 더 격화되면서 그러니까 히토류까지 중단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쿠아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주 이런 부분을 오늘 또 그 성장률 이런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탑픽이 뭘까라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금지해라라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일본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 수입 국가 2위고 우리나라가 3위거든요. 1위는 한 프랑스 정도 될 텐데 이거 막아버리면 타격을 당연히 기업들은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2위가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3위인 우리가 2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일본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에서 매스까지 대중 화장품까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우리가 이 구멍을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키움증권에서는 화장품 섹터 중에서 ODM 만들어서 주는 업체 그 화장품주가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로컬 브랜드 성장하고 있고 생산지도 이전해서 발주될 가능성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에서 제일 좋은 건 코스맥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닌가 다르게 오늘 코스맥스가 이 시장에서도 뛰고 있더라고요. 한 3% 정도 뛰고 있던데,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기업에서 중국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코스맥스는
최근에 물량 잘 좀 못 팔았거든요. 대량 수주 기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받쳐줄 수 있을까? 만약 이게 된다면 외형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동시에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봤고 지금 주가의 레벨을 좀 봤더니 여전히 저평가. 코스맥스 정말 못 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한일 영수회주로 부각받아서 이걸 탈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여기에 지금 오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코스맥스 대표적인 ODM 관련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ODM 관련주에서는 코스맥스 말씀드렸고 브랜드 있습니다.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안 좋아하니까 APR에게도 시총이 막 뒤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근데 이미 그래서 이제 비용 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 놓은 상황이고 만에 하나 중국 그런 점유율을 회복을 했을 때 이익이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이 레벨업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레벨업 되겠죠.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ODM 코스맥스고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이고 오늘은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코스맥스가 더 잘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오늘 카카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이버도 좀 잘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를 분석한 흐름들이 있었고 목표 주가 87,000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사업 카카오톡 AI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리고 비핵심을 좀 정리하는 흐름들도 나타났고요. 뭐 2분기 연속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나면서 카톡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총 사용 시간이 20%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챗 GPT를 삽입을 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10월 말 론칭하면서 가입자도 늘어난 흐름들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일 텐데 바로 이거죠. 에이전트 AI 이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7개월 만에 올라가는 흐름들 1,470 오늘 3원까지 올라갔나요?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 무역협정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 환율이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지속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원은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향후 1,380원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100원 이 밴드를 예상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해외 증권 투자가 급증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사실 이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이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4분기에도 해외 주식 사시고 해외 채권 사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 4, 우리나라 2.5 이 정도 되죠. 근데 구조적으로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시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역시나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외화 유동성인데요. 지금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 4천억 원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순대외 금융 자산도 1조 달러를 초과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외채 비중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견조했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은 60%대인데 전체 외환 부채 중에 단기 외채는 우리나라는 21% 정도다라고 해서 비교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 지표가 있습니다. CDS라는 부분인데요. 그 한국 CDS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라서 위험도는 어느 정도 뭐 지나치지 않고 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환율은 올라가고 이 높은 수준은 유지할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좀 받쳐주고 있으니 그래도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의도였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